평화로운 마을, 악몽의 시작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 지령은 대대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간직해 온 곳으로 바깥 세상의 번잡한 삶과는 단절된 채 존재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왔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부지런히 일했다. 아침마다 나무 그늘이 드리운 길을 따라 아이들이 교실로 뛰어가는 모습은 마치 평화의 상징과도 같았다. 오후가 되면 농부들은 논밭을 갈며 웃음소리와 쟁기의 기계음이 어우러져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단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고 이 평화로움을 깨뜨릴 만큼 큰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지령의 고립성과 지리산의 신비로움이 악행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예로부터 부적과 주술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졌으며 빛을 기원하는 의식부터 어두운 저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처음엔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아이들을 겁주거나 늦은 오후 식사 자리에서 흥미롭게 얘기할 거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설 속 어두운 그림자에 집착하고 막연한 공포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게 된다면 비극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만다. 끔찍한 현실은 종종 신화의 외피를 쓴 채 다가오는 법이다. 그리고 지령마을에서 벌어진 재앙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1년 1월 3일 몹시 추운 겨울 아침, 지령마을의 넓은 논 한가운데 김석진이라는 농부가 그날 비극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논으로 나가 밭을 갈던 김 씨는 그날도 변함없이 땅을 일구러 나갔다. 그러나 그는 땅을 파기 전에 알 수 없는 역겨운 비린내를 맡기 시작했다. 익숙한 진흙 냄새와는 다른 섬뜩하고 날카로운 냄새였다. 처음에 그는 작은 동물이 죽어서 썩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곡괭이를 진흙 속 깊이 내리쳤을 때 부드럽고 이상한 무언가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심장은 평소 고요함을 잃고 크게 요동쳤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땅을 파헤쳤고 진흙 속에서 회색빛의 피부 조각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버려진 비닐봉지로 착각했지만 머릿속에서 충격적인 깨달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다. 김 씨는 손에 든 곡괭이를 내던지고 물러섰다. 말을 잇지 못하고 몇 초간 얼어붙은 뒤 정신을 겨우 다잡고 소리를 질렀다. 그의 외침은 들판 이곳저곳에 울려 퍼졌고 근처에서 일하던 이웃 농부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3명의 이웃이 다가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모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김 씨와 함께 땅을 더 파헤쳤고 결국 한 여성의 시신이 드러났다. 여성의 몸은 이미 변색되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주변 공기를 뒤덮었다. 지령마을은 그날까지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적이 없었다. 그전까지 마을 범죄라고 해봐야 소소한 절도나 문제가 TV 속 먼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논밭에서 발견된 시신, 생명을 상징하는 이 논에서 발견된 이 사건은 마을의 정적을 무너뜨리며 전에 없던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시신이 젊은 여성임이 밝혀지고 시신에서 복부 절개와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일부에서는 마을 전설 속 주술사 이야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주술사는 여성의 피와 뼈, 장기를 이용해 매우 위험한 주문을 수행한다고 전해진다. 누구도 이에 대해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시신이 말하는 진실은 너무도 참혹했다. 누군가가 그녀의 장기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날 점심,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져 소문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두려움 섞인 시선은 여전히 사건 현장을 향해 있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전설에 불과한 걸까? 아니면 이 마을의 누군가가 진정으로 악몽의 문을 열어버린 것일까? 첫 번째 시신이
들판에서 발견되다 2001년 1월 3일 추운 겨울 아침, 짙은 안개가 지령 마을의 들판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며 공기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김석진이라는 45세의 농부는 늘 그렇듯 새벽 일찍 논밭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그는 삽을 어깨에 짊어지고 천천히 가족이 소유한 농지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시간,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 하얀 연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들판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평소에 익숙한 진흙 냄새 혹은 촉촉한 풀 냄새 대신 이상하게 날카롭고 비릿한 냄새가 공기를 감돌았다. 그 냄새는 그의 미간에 주름을 짓게 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겨울 추위로 인해 근처에서 어떤 동물이 죽어 썩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 냄새는 훨씬 더 짙고 공기에 깊이 배어 있었다. 그는 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발을 옮기면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조금 더 다가가자 물이 고여있는 듯한 논 한 구석의 흙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지늘게 단단하고 축축한 부분이 섞여 있는 것이 누군가 급히 모래를 덮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혹시 여기에 뭔가를 묻은 건가? 김 씨는 속으로 생각하며 삽을 들어 신중히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몇 번의 삽질로 그는 삽날이 단순히 흙뿐 아니라 무언가 부드럽고 기묘한 것에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고 그는 삽을 치우며 땅을 더 자세히 살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더 깊이 파보기로 결심한 그는 무릎을 땅에 굽히고 거친 손으로 진흙 속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끝이 부드럽고 서늘한 물체에 닿았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절망적인 충격에 얼어붙었다. 흙더미 속에서 창백한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그건 사람의 피부였다. 김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본능적으로 손을 뗀 그는 즉시 벌떡 일어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게 사람인가?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중얼거렸고 두려움을 삼키며 다시 땅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곧 진흙 아래에서 손이 드러났다. 차갑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 내민 회색빛 팔이었다. 그는 중얼거리며 가장 가까운 길로 몸을 돌려 달려가며 소리쳤다. 사람 없어요? 이리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먼 거리에 있는 농부들에게도 들릴 만큼 강렬했고 이에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그의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이웃 박재우 씨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시는 겁니까? 김석진은 헐떡이며 진흙더미를 가리켰다. 저기 뭔가 끔찍한 게 있어요. 제 생각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이내 박 씨와 2명의 농부가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으로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김 씨와 함께 더 깊이 흙을 파기 시작했고 곧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흙 속에서 내장을 드러낸 여성의 시신이 엎드린 채 발견되었다. 시신은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 잿빛으로 변색되었고 심각한 부패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머리카락은 흙더미에 엉겨붙어 있었고 얼굴은 본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여성의 복부에 선명한 절개 자국이었다. 자국은 정확한 단면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날카로운 칼로 의도적으로 절개된 것처럼 보였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끔찍한 살인이었다. 주변 농부들 사이에서 공포와 불안이 뒤섞인 억양으로 속삭거림이 시작되었다. 누군가가 외쳤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들이 처리하게 놔둡시다. 그들은 재빨리 현장을 떠났고 몇 명은 혹시라도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남아 지키기로 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긴장감이 주변을 지배했다. 법의학팀이 신중하게 시신을 진흙더미에서 들어 올리는 것을 본 모든 이들은 목과 복부에서 흘러나온 검게 변색된 오래된 핏자국에 다시금 몸서리를 쳤다.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은 명백했다. 이건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이었다. 어두운 하늘 아래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가 있을까? 모든 눈이 불안과 의구심으로 경찰을 향했지만 아무도 이 사건이 지령마을을 덮칠 악몽의 시작일 뿐임을 알지 못했다. 부검과 초기 조사에서 드러난 끔찍한 진실. 그날 전고 지령마을의 사건 현장에 군 경찰 수사대와 군 법의학 전문가들이 도착하자마자 한층 더 음침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전 지역을 휘감았다.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무리를 지어 참혹한 진실을 지켜보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질문과 막연한 공포를 품고 있었다. 모두가 궁금했다. 논바닥에 묻혀있던 시신은 누구였으며 어째서 이처럼 끔찍한 일이 이처럼 평온했던 장소에서 벌어졌을까? 법의학팀은 경험이 풍부한 남지호 박사의 지휘 아래 첫 번째 부검 작업을 현장에서 시작했다. 흰 의사 가운을 입은 남 박사는 진흙으로 뒤덮인 논바닥에서 신중히 한 걸음씩 나아가며 시신이 발견된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예리한 눈빛으로 관찰했다. 부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는 경찰 쪽을 바라보며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시신 상태와 악취를 고려할 때 이는 일반적인 목적을 초월한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사대장 박현석 중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 긴장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박사님 생각엔 이건 범인이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원한 또는 개인적인 복수일까요? 남 박사는 바로 답하지 않고 침착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시신의 복부를 조사를 시작했다. 흙을 깨끗이 닦아내자 사람들은 복부에 길게 이어진 절개선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슴 아래부터 골반 가까이까지 이어진 이 절개선은 광란 속에서 벌어진 살인의 흔적이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정확히 잘라낸 흔적이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남 박사는 단호히 말했다. 장갑을 벗으며 그는 박중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범인은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복부를 해부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더니 손으로 시신의 빈 복부 부분을 가리켰다. 간과 비장이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작적 범죄가 아닙니다. 범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부위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말은 순간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근처에 있던 젊은 경찰은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내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것들을 가져갔다는 건가요? 남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절개의 형태를 보면 이 범인은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중위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평소 침착한 태도는 이제 긴장과 심각함으로 바뀌었다. 내장을 빼내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가 이걸 왜 했을까? 내장을 팔아 넘기려고. 이런 방법은 너무 이상한데. 아닙니다. 남 박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더 심각해 보였다. 내장을 팔려고 했다면 왜 모든 내장을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간과 비장만 가져갔을까요? 더군다나 가장 이상한 점은 피해자들의 치부 부위를 깔끔히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료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침묵이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현지 경찰들조차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괴함에 몸서리를 치는 듯했다. 그들은 토지 분쟁 살인, 절도 혹은 소규모 범죄 조직 간의 치명적인 복수극은 익숙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기괴하며 목적이 불분명한 살인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조사 작업이 끝난 후 시신은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특수 비닐로 조심스럽게 쌓여 군법의학센터로 보내졌다. 지령경찰서 회의실로 돌아온 박중희와 그의 팀은 보고서와 사건 기록을 펼쳐놓고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박중희가 책상을 두드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단서를 여기다 펼쳐놓고 각자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보세요. 팀원들 대부분은 30대 이하의 젊은 수사관들이었고 경험도 비교적 적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김도윤이라는 젊은 수사관이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중위님, 만약 이게 내장을 팔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신원을 감추기 위한 것도 아니라면 제 생각엔 범인이 어떤 미신적인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장과 밀착 부위 청소라는 표현이 뭔가 주술적인 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몇몇 수사관들이 놀란 듯 눈살을 찌푸렸고 일부는 반박하려 했지만 박중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줬다. 그는 몇 초 동안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에 일리가 있어. 믿고 싶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단서로는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군. 그럼 중위님 말은 이 살인범이 악마적인 의식을 진행하려 한다는 건가요? 한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중위는 즉답을 피하며 벽에 걸린 지도의 지령마을 부분을 떼어 내려왔다. 그러고는 집중하는 눈빛으로 지도 위 특정 지점을 지적하며 말했다. 우리는 더 넓게 봐야 합니다. 논밭은 그저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사건이 어디에선가 발생한다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닐 겁니다. 회의를 끝맺으며 박중위는 짧고 무겁게 명령했다.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뒤져보세요. 이 범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본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터질 끔찍한 연쇄 범죄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 마지막 발언은 회의실을 한순간 얼어붙게 했다. 모든 팀원들 마음속에 묵직한 공포가 자리 잡으며 한 가지 실감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지령마을은 지금 인간이 자초한 악몽의 문턱에 서 있다. 첫 번째 단서, 사라진 날 약을 구하러 나간 피해자. 2001년 1월 4일 아침, 지령마을의 수사팀은 실종 신고를 받은 가구들을 하나씩 조사한 끝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서민정, 28세의 여성으로 지리산 아래의 고요한 마을 지령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민정은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서명숙 씨는 민정을 조용하고 성실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묘사했다. 그런 그녀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끔찍한 악몽이라 하더라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경찰은 민정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순간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민정의 어머니는 헬쑥한 얼굴로 눈이 충혈된 채 조사팀에게 말했다. 그날 아침 민정이가 두통이 계속 심하다고 약을 구하러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면 늘 마을 약국에서 약을 사곤 했으니까 전 심각하게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맙소사, 제가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는 목이 메이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한없이 솟구치는 슬픔을 억누르려 애썼다.
심층적인 조사 끝에 경찰은 최근 몇 주 동안 지령 마을에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만성질환을 치료한다는 의사라고 자칭하며 전통의학과 의식을 결합한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설파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고 만성두통에서 불면증까지 어떤 병도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치유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심지어 이 남자가 자신을 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고 그 이름은 점차 지령 마을 전역에 불길하게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 경찰은 민정의 행방불명 전에 그녀를 목격한 중요한 증인을 찾아냈다. 민정의 이웃이자 절친인 김순희는 민정이 사라지기 전날 그녀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선희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민정이한테 그 이상한 선생 이야기는 믿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두통에 시달리다 보니 늘 괴로워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그 선생한테 한번 치료받아 볼까 생각 중이야 라고 했어요. 하느님,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선희는 눈물을 쏟으며 마주 앉은 수사관의 손을 꼭 붙들었다. 그녀의 눈빛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민정이 만났던 남자에 대해 추가 질문을 이어갔지만 마을에서 그를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은 그가 지령시장을 배회하는 것을 몇 번 봤다고 말했다. 그의 특징은 헐렁한 회색 옷을 입고 큼직한 천 가방을 메고 다니며 가방에는 날카로운 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든 유리병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묘한 미소를 띠긴 했으나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드물었다. 그리고 민정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뒤로는 아예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한편 민정의 집 근처에 위치한 마을 잡화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단서가 나왔다. 잡화점 운영자인 박용수 씨는 민정이 실종된 날 아침에 그녀가 그의 가게를 방문해 물과 빵을 약간 사갔다고 기억했다. 그는 추가로 말했다. 그날 민정 아가씨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멀리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민정이가 그를 힐끔 보고 가더군요. 그때 민정의 표정이 약간 불안해 보였어요. 그들이 함께 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땐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떠다니던 조각들이 점점 맞춰질수록 수사팀은 민정이 그라고 자칭한 남자에게 넘어갔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단순히 민정의 순진함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마저 교묘히 흔들어 놓으며 함정에 빠뜨렸다. 평범해 보이는 아침, 약을 사러 나갔을 뿐인 그녀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남자가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경찰들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더 섬뜩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정이 정말로 유일한 피해자일까? 아니면 이 끔찍한 그림자가 지령 전역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는 걸까? 두 번째 실종 사건으로 더욱 불안에 휩싸인 마을 서민정의 시신이 발견된 지 단 일주일 만인 2001년 1월 10일 지령 마을과 그 주변 지역은 여전히 끔찍했던 사건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지령 마을에서 멀지 않은 순화 마을의 주민 황진아 21세가 의문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실종된 것이다. 그녀의 실종 소식은 순식간에 인근 마을에 퍼져 이미 음울했던 분위기를 더욱더 무겁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황진아는 활달하고 밝은 성격으로 지역 시장에서 부모와 함께 채소를 판매하며 생계를 돕던 소녀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부모인 황태훈과 이순자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깊은 걱정과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아침 진아가 몸이 피곤하다며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약 없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간 약 쓴다고 나아지지도 못했으니까요. 황태훈 씨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떨었다. 아마도 요 근래 이 일대에서 떠돌던 어떤 좋은 선생에 대한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괴상한 얘기들에 흔들린 것 같아요. 곁에 있던 이순자 여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붉어진 눈으로 흐느껴 말했다. 내가 말렸어요. 진아야, 그런 이상한 사람 믿지 말고 엄마랑 시장으로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애가 제 말을 듣질 않았어요. 경찰은 황진아가 실종된 아침의 세부 정보를 계속해서 조사했다. 진아는 오전 9시에 집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녀는 회색 롱코트와 자신이 특히 좋아하던 파란색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진아의 남동생 황진우, 17세는 경찰에게 이렇게 증언했다. 언니가 시장 친구들이 소개해준 좋은 선생님을 만나봐야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오랜 불면증도 약 없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농담으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언니는 그저 웃으며 걱정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는 목소리를 떨며 덧붙였다. 그게 정말 마지막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경찰은 추가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아가 그날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목격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지역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생선을 팔던 신동훈 씨가 가장 마지막으로 진아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 소녀를 꽤 잘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들 서둘렀는데 소녀는 꽤 오랫동안 제 가게 앞에 서 있더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떤 남자가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는 검은색 넓은 책 모자를 써서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고 몸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는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둘이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골목길로 들어가더군요. 그 길은 숲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증언을 듣던 수사팀의 박현석 중위는 질문을 쏟아냈다. 그 남자를 자세히 기억할 수 있습니까? 혹은 다른 특징이라도요? 그러나 신 씨는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저었다. 솔직히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제 냉동 생선 상자나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게다가 그의 걸음걸이가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사람들 시선을 피하려는 듯 보였죠. 그들이 떠날 때도 저는 그저 평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들에게 새로운 의문점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진아를 만난 수상한 남자는 누구인가? 그가 바로 그녀가 찾아간 선생이라는 사람일까? 조사가 진행될수록 수수께끼의 조각들은 맞아 들어갔다. 또 다른 목격자인 정류장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조민경 씨도 경찰에 증언했다. 진아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생을 찾아가는 길을 묻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워낙 스쳐 지나가듯 들어서 자세히 묻지는 않았죠. 그때 왜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그녀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증거는 진아가 서민정과 동일하게 그 남자가 만든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사팀이 재구성한 동선에 따르면 진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바로 지리산 깊은 숲으로 통하는 외딴 길이었다. 지리산은 그야말로 척박하고 험난함으로 유명한 장소였다.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단순히 희망적인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계획적으로 외딴 곳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진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지역사회의 공포를 더욱 키우기 시작했다. 지령마을과 주변 지역은 점차 더 큰 소란에 휩싸였다. 여기저기서 낮은 목소리로 같은 두려움이 속삭여졌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희생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은 분명해졌다. 황진아의 실종 사건으로 지령마을이 직면한 악몽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고
실체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리산 숲속에 숨어있는 공포의 그림자는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경찰은 더 늦기 전에 이를 파헤쳐야만 했다. 경찰, 살인범이 의학 지식을 갖췄음을 확인하다 서민정과 황진아의 시신 부검이 마무리되었을 때 법의학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찰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남지호 박사, 법의학팀장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무서운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고 이를 조사팀은 침통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회의에서 박현석 중위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비장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여기 2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2사람 모두가 미스터리 가득한 상황에서 실종되었고 지금 법의학 분석 결과를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잔인한 방법으로 이어진 범죄입니다. 남 박사님, 세부 내용을 팀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죠. 박중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 박사에게 말하도록 권했다. 남 박사는 회의실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심리적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잠시 훑은 뒤 또렷하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시한 2 시신을 토대로 보면 범인은 칼 사용에 매우 능숙하며 심지어 해부학에 대해 깊은 지식을 보유한 사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피해자의 배, 가슴, 그리고 목 부위에서 발견된 절개 자국은 매우 깔끔하고 정교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단순한 충동적인 범행자가 아니라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은 회의실은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박중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머릿속에서 흩어진 단서들을 엮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사님 말씀은 이 범인이 의학 교육을 받았거나 최소한 해부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남 박사는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시신에서 발견한 절개 자국은 아마추어가 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정의 시신에서 복부 절개는 주변 내장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범인은 필요한 기관만을 빼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과 비장은 아주 완벽히 제거되었고 작업 과정에서 손상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젊은 경찰인 김도윤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가 간과 비장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 장기를 팔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남 박사는 천천히 기록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답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장기 밀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시신에서 남게 된 흔적들도 평범한 방법과 부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단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2 시신 모두에서 확인된 치부 부분의 털이 완전히 깎여 있었다는 점은 장기 밀매와는 관련이 적어 보입니다. 이런 행위는 의료적 의미가 전혀 없지만 주술적 의식이나 미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회의실 안에 많은 경찰들이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동요했다. 침묵을 깨고 박중위는 다시 무게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치부털을 밀었다고요? 이건 뭔가 주술이나 의식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박사님 말씀은 범인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뜻인가요? 남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몇 장 넘기더니 부검실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사진을 회의실 중앙에 있는 스크린에 크게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보십시오. 절개 부위, 내장을 제거한 방식, 그리고 다양한 이상 흔적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살인죄라기보단 특정 종교나 마술적 의식과 더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범인은 어떤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고
희생자의 내장이 그 의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남 박사의 설명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래된 지역 사건들을 많이 다룬 베테랑 수사관인 장미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령마을 어르신들이 전해주던 뺑뺑 도는 이야기들이 생각나네요. 부적, 법사, 장기를 써서 주문을 외운다는 내용들 말입니다. 혹시 범인이 본인이 믿는 고대 주술을 가지고 그런 짓을 벌인 건 아니겠죠? 간을 써서 어떤 마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잖아요. 박중희는 탁자를 내리치며 장미호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추측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이 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해야겠군요. 만약 이 범인이 진정으로 미신을 믿고 있다면 그가 지리산처럼 외딴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그는 이 고립된 위치를 이용해 그의 어두운 의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회의실을 다시 장악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결의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중희는 다시 강단 있는 태도로 팀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모든 지역의 의료 또는 해부학 관련 교육을 받은 이력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특히 퇴학이나 반사회적 행동 전과가 있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주술, 부적, 법사와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보이는 정보는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십시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을 마무리했다. 이 범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자는 자신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 그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병적인 믿음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고 모든 경찰관들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상대인 살인자는 어딘가에서 전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악몽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술의식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다 지령에서 벌어진 기묘한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마을 밖으로 퍼져나가며 이제는 시장의 분주한 틈새나 저녁 화로가의 대화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화제가 되었다. 지령에 이미 무겁고 음울했던 공기는 사방으로 흘러가는 소문들과 더불어 더더욱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이 끝없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듯 사건들과 관련한 주술의식에 대해 수군거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시장 한 모퉁이에서 말린 음식을 파는 강정미 여사가 주변의 주부들에게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다. 들어봤어요? 그 사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시신들이 다 부적 같은 거랑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간을 써서 의식을 치른다나 뭐라나. 7개의 해골을 모아야 한대요. 이런 거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최순자 여사가 조용히 끼어들며 말했다. 해골이라고요? 전 더 소름 끼치는 걸 들었어요. 그놈이 피해자의 털을 다 밀어서 정화하고 그 털과 피를 섞어 부적을 만든대요. 이런 사람이 무슨 선생이겠어요. 악마 그 자체죠. 솔직히 현대사회에 누가 이런 주술을 믿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간과 피가 사라졌다는 것도 이상한 공통점이네요. 멀리 논밭의 점심시간 풍경에서는 농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나이 많은 박인범 어르신이 심각한 표정으로 젊은이들에게 경고했다. 그렇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야. 내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 간이나 피를 써서 법을 쓴다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절대 허풍이 아니야. 특히 이곳 지리산처럼 고립된 데에선 무슨 짓이든 가능하지. 그 말을 잘라들은 한 젊은 농부는 억지로 태연한 척 웃으며 되물었다. 저는 그런 걸 믿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하신다는 그런 부적은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박 어르신은 희미한 안개에 뒤덮인 들판을 바라보며 굵고 낮은 톤으로 말했다.
그게 바로 가질 욕망을 이루게 하는 부적이라는 거다.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지. 하지만 그걸 완성하려면 온전한 7명이 필요하다지. 간, 심장, 그리고 그 해골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얻어야 하고 죽은 자의 영혼이 주술에 연결되도록 하는 핵심이다. 그런 걸 배우겠다는 놈은 생명을 깎아먹어도 무엇도 마다하지 않을 놈이지. 마을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던 찰나 지령경찰서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편 박현석 중위는 본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익명의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서투른 글씨체로 간단히 적힌 내용 중 하나는 그를 더욱 미심쩍게 만들었다. 지리산에 산 것이 있다. 그 자는 7개의 해골을 찾고 있다. 박중희는 편지를 책상 위에 던지며 조사팀을 뒤덮는 침묵을 깨기 위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이런 편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겁먹게 하려는 것 같군.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온 살인사건은 단순한 추측 이상으로 범죄 자체가 존재한다는 흔적이 있어. 모두들 가짜 단서를 쫓지 말고 실제 증거 수집에 집중합시다. 다만 잠시 멈춘 박중희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게 정말 주술적 신념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만 합니다. 다음 날 조사팀은 지역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아온 장혜순 여사를 찾았다. 그녀는 공식적인 예식을 오랜 시간 주관했던 경험이 있었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권위로 가득했고 주술적 의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들었을 때는 느껴지는 우려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장 여사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말했다. 맞다. 옛날 이야기 중엔 사람이 관련된 주술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나 그런 의식을 할 순 없어.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사람의 간으로 피를 만들고 해골은 기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지.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살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저주나 공포를 넘어선 굳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젊은 경찰관 중 한 명은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급하게 물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옛날 이야기 아니던가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정말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장 여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2가지에 약하다. 두려움, 그리고 욕망. 두려울 땐 신비한 힘에 기대려 하고 욕망이 들면 뭐든지 희생하려 한다. 그자가 불사의 힘을 믿은 거라면 스스로의 영혼을 대가로 바친 겁니다. 현대에 산다고 해서 옛 어둠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지요. 장 여사의 말은 조사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박중희는 침착하게 팀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부적이나 주술 같은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범인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익을 위한 작정된 살인이 아닙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추적하고 자신의 왜곡된 믿음을 성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중희의 이 말은 논의를 끝낼 뿐만 아니라 조사팀의 사명감을 더욱 강화시켰다. 밖에서는 지령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세세한 소문 속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동네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어둠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모두의 표정에는 의심과 공포가 가득했다. 마치 지리산의 숲이 여전히 감춰진 진실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리산 숲에서 발견된 5개의 해골. 2001년 1월 20일 흐린 아침, 지령경찰서에는 한 지역 사냥꾼 팀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명확히 떨리고 있었다. 우린 지리산에서 뭔가 끔찍한 걸 발견했어요. 이런 건 살면서 본 적도 없어요. 사람이, 해골이 몇 개나 있단 말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경찰서 전체에 퍼졌고 박현석 중위는 곧바로 수사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보고된 장소는 깊은 지리산 숲속이었다. 아침의 공기는 숲의 정적과 섞여
마치 멈춘 듯했고 희미한 햇빛이 나뭇가지를 비집고 스며드는 모습은 오히려 음산함을 더했다. 경찰들이 숲의 마른 낙엽을 밟으며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귀에 쿵쿵 울리는 듯했다. 사냥꾼들이 가리킨 장소에 도달하자 수사팀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높게 솟은 평지 한가운데 5개의 하얀 인간 해골이 땅바닥에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 주변에는 찢기고 낡아 보이는 붉은 부적들이 나무 말뚝에 붙어 있었고 닭의 깃털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으며 검은 재층은 갓 꺼진 듯한 느껴지는 불의 잔해로 보였다. 나딘군은 나무십과 함께 타고 남은 그 재의 냄새는 숨을 막히게 했으며 공기는 점점 끈적하고 무거워졌다. 남지호 박사, 법의학 팀장은 목격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해골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해골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굵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 해골들, 다 아래턱이 없네요. 전부 자세히 보세요. 이건 고의로 절단된 흔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범의 흔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해골뿐만 아니라 턱 부분에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업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한 수사관이 입을 가리고 힘겹게 구역질을 참으며 더듬거리며 물었다. 박사님, 설마 이게 어떤 의식 같은 데 사용된 건가요?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합니다. 남 박사는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명백히 어떤 주술적 의식 또는 종교적인 행위를 위한 현장입니다. 이 해골들은 단순히 묻히거나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이 원형 배열이나 주위의 재, 부적 등을 보면 이건 어떤 주술 의식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범인은 피해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현석 중위 또한 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상황이 과거 그가 겪었던 사례와는 달랐다. 곧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사건과도 다른 전혀 낯선 범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저 살인이나 잘못된 욕망으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맹목적인 주술적 신념과 매우 세밀하게 준비된 계획이 합쳐진 사례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팀에게 말했다. 이 해골 하나하나 주변 어떤 흔적들도 전부 철저히 조사돼야 합니다. 어떻게 이 피해자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으며 왜 이런 의식에 사용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수사팀의 한 젊은 형사 김도윤은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를 이기려 애쓰며 조심스레 질문했다. 중위님, 이렇게 5개의 해골이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왜 5개인지,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중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며칠 전에 팀이 받은 익명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 편지에는 7개의 해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찬바람에 그의 긴장된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5이 아니라 단지 단계일 뿐이야. 그 자는 7개의 해골이 필요하다고 했어. 이건 그 과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일 뿐이야.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2명의 희생자가 더 생길 겁니다. 그를 반드시 지금이라도 멈추지 못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순간 현장의 모든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는 강한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건은 이제 경찰과 범인 간의 숨막히는 대치로 접어들었다. 악랄하고 광기 어린 범죄자는 자신의 목표에 다다르기 직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수사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 한 해골 아래 묻힌 흙 속에서 경찰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날카롭고 얇은 칼이었는데 손잡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칼은 이제 날이 무뎌져 있었으나 칼날에는 아직도 말라붙은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남 박사는 칼을 들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살인 도구로 쓰인 칼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그의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주술적 의식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칼은 권능의 상징과도 같아요. 여기에 묻어있는 혈흔에서 희생자들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나올 겁니다. 박중희는 순간 얼어붙은 듯 했던 몸을 굳히고 단호하게 외쳤다. 칼과 모든 부적, 쟤까지 전부 가져가서 분석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얻게 된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모두 명심하세요. 저 범인은 아직 저 외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발견된 5개의 해골로 주술적 의문의 어두운 단면이 일부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범인이 미쳐가는 목적지에 그토록 가까워지고 있다는 두려운 신호이기도 했다. 현장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우리는 그자를 막아낼 힘이 있을까?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까? 부적 장수의 충격적인 진술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힌 지령 경찰은 한 뜻밖의 단서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거리에서 부적을 팔던 위한철, 소박한 상인처럼 보이던 이가 제공한 진술이었다. 평범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는 듯했던 그는 한순간 사건의 중심에 섰다. 경찰이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한철이 마을에서 의사라 불리던 수상한 남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울의 쌀쌀한 오후, 위한철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신문실에 들어선 그의 모습은 지친 데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멀끔하지 않은 얼굴, 쏙 들어간 눈꺼풀, 그리고 약간씩 떨리는 손은 그가 극도의 불안 속에 있는 듯 보였다. 신문을 지휘한 박현석 중위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위한철, 당신이 스스로 의사라고 부르는 자와 거래했단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령에서 벌어진 실종 및 살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도 확보한 상태죠. 지금부터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공범으로 간주될 겁니다. 위한철은 그 자리에서 움찔하며 놀라 두 손을 책상 위에 모았다. 얼굴이 잔뜩 긴장한 채 그는 고개를 계속 좌우로 부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정말 몰라요. 전 그저 장사만 했을 뿐이에요. 그자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중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가볍게 책상을 두드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자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는 우리가 밝혀낼 일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건 2가지 선택뿐입니다. 지금 진실을 모두 말하거나 아니면 살인 공범으로 여겨질 겁니다. 자, 선택하세요. 확고한 말에 의해 위한철은 그 자리에서 강한 두려움에 몸을 떨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오래된 침묵 끝에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말할게요. 하지만 제발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 사람, 아니 그 괴물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불면 저를 죽이러 올 겁니다. 박중위는 머리를 끄덕이며 진정을 유도했다. 우리가 보호할 테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낱낱이 말하세요. 위한철은 비밀의 문을 열어젖히듯 천천히 진술을 시작했다. 그자는 자신을 한지훈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요.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아주 말랐고 음침한 목소리를 가졌어요. 항상 넓은 책모자를 써서 얼굴 반쯤 가리고 다녔죠. 그는 몇 번 제게 찾아와 이상한 걸 주문했습니다. 박중희가 몸을 기울이며 다그쳤다. 이상한 물건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물건을 말했죠. 떨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며 답했다. 부적, 황금색 종이,
동물 가죽으로 만든 부적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는 검은 닭의 피, 사람의 뼈,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수술용 칼을 요청했습니다. 그 칼은 일반 칼과 달랐어요. 칼날은 날카롭고 손잡이에는 무슨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도 못했죠. 이 말을 듣던 옆에 한 형사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람뼈라고요? 당신이 정말로 사람뼈를 구해다 준 겁니까? 위한철은 당황하며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구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부적이나 작은 소품들만 그에게 팔았어요. 그는 이런 잔혹한 일을 이렇게까지 벌일 줄 몰랐습니다. 박중희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물었다. 변명은 그만. 그가 당신에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물건들을 사고자 했는지 설명하세요. 목소리마저 떨리던 위한철은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고했어요. 일명 7해골 의식이라는 걸요. 그 의식을 완성하려면 7명의 희생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희생자들의 피, 간, 그리고 해골을 사용하면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게다가 그는 이걸 단순한 욕망이 아니고 자기 몸에 깃든 악귀를 제거하기 위해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으스스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로 그걸 믿는 것처럼 말했어요. 실질적 공포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찰들은 그의 진술에서 느껴지는 섬뜩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박중희는 한동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 뒤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한지훈이 그 의식을 어디서 치르고 있는지 말했습니까? 오두막, 동굴, 아니면 뭔가 다른 장소라도? 위한철은 목소리를 줄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은 흔적이 숨길 수 있다고,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가 그곳에 날 데려가려 했어도 전 절대 따라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박중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신문을 마무리 지었다. 충분합니다. 그의 말과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 모두 부합합니다. 한지훈은 자신의 광적인 믿음을 위해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그 자를 붙잡아야 합니다. 위한철은 신문실의 한쪽에 고개를 숙인 채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밖으로 나간 조사팀은 시급하고 중압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다음 계획을 준비했다. 그의 증언은 한지훈의 끔찍하고 병적인 계획을 드러냈지만 이제 경찰은 오로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매 순간 지나는 시간은 또 다른 희생자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지훈의 정체 드러나고 추격전 시작, 위한철의 증언으로 경찰은 드디어 한지훈이라는 이름을 입수했다. 이 인물은 지령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들의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박현석 중위는 곧바로 수사팀을 소집해 체포 작전을 논의했다. 경찰서 회의실은 어둡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희미한 조명이 책상 위에 펼쳐진 여러 지도와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다. 박중희는 한지훈에 대한 새롭게 확보된 파일을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지훈 42세. 인근도의 한 전통 의학학교에서 공부했지만 2학년 때 미신 관련 행동이 문제가 되어 퇴학당했습니다. 그 후 해부학 실험실에서 조교로 일하며 해부학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발견한 시신의 정교한 절단 흔적과 일치합니다. 남지호 박사 앞선 시신 검시로 이미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 정보가 그의 의학적 지식을 뒷받침하네요.
하지만 이런 행위들을 실행하려면 단순한 기술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는 병적으로 왜곡된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술적 의식에 대한 강한 신념,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단연간 치밀히 준비된 광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치료사라는 가면을 쓰고 돌아다녔을까요? 젊은 형사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혼란이 묻어나 있었다. 박중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는 사람들의 절박함과 순진한 믿음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시골 출신의 젊은 여성들로 기적적인 치료를 약속하는 달콤한 말에 혹하기 쉬운 이들입니다. 한지우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닙니다. 그는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꿰뚫어 본 뒤 자신만의 먹잇감으로 삼는 완벽한 포식자였습니다. 남 박사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동의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가 범행 장소로 택한 장소는 대부분이 시골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산 상이슬계 지령 마을처럼 조용하고 고립된 곳이 그의 선택을 받은 이유였죠. 처음 실종 사건들이 보도되었을 때 아무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 장미호 형사는 테이블 위 펼쳐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가 확인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지훈은 일정한 거처가 없습니다. 그가 주로 은신해왔던 장소는 지리산 깊숙이 있는 임시 막사나 버려진 오두막들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박중희는 팀원들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단순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또다시 희생당하기 전에 그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입니다. 며칠 후 중요한 정보가 수사팀에 전해졌다. 한지훈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남성이 지리산 근처 산림 지역에 버려진 오두막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그날 저녁 박중희는 수사팀을 이끌고 해당 지역에 출동했다. 안개가 자욱한 밤, 경찰차 행렬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황량한 산길에 들어섰다. 차에 비치는 헤드라이트가 마른 낙엽으로 뒤덮인 길로 빛을 쏘아내며 긴장감을 더했다. 숲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박중희는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을 세 방향으로 포위합니다. 팀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오두막 주변을 둘러쌀 준비를 하세요. 모든 사람이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저 안에 한지훈이 있다면 그는 결코 순순히 잡혀주지 않을 겁니다. 각 팀이 포지션을 잡고 접근하던 중 오두막 내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와 함께 섬뜩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약초와 썩은 무엇인가가 혼합된 듯한 냄새였다. 안에 누군가 있습니다. 한 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이들이 총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박중희는 침착하게 손짓으로 명령을 내렸다. 이제는 확실히 이 순간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그러나 누군가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 오두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말라빠진 몸으로 밖으로 튀어나왔다. 달려! 한지훈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살기를 띈 듯 이글거렸다. 순식간에 경찰들은 추격에 돌입했다. 울창한 숲속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렸다. 한지훈은 포위망을 모른 채 얼마나 깊이 도망치려 했으나 모든 출구가 차단된 상황에서 결국 그는 길을 잃었다. 경찰은 마침내 그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그러나 손이 묶인 상태에서도 그는 끝없이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해골 둘이 더 필요해. 그래야 모든 게 완성된다. 그가 경찰차로 이송되면서 모여든 지령 주민들은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난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 울려 퍼졌다.
한지훈의 정체는 드러났지만 그의 어두운 세부 비밀들이 과연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 새로운 의문이 경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숨긴 더 많은 공포는 얼마나 더 잔혹할까? 밤중의 체포작전과 결정적 증거 확보 한지훈은 대규모 경찰 병력의 집요한 추적을 받았다. 2001년 4월 초 어느 밤, 첩보팀으로부터 그가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있는 오두막에 은신 중이라는 결정적 정보가 도착했다. 이를 듣자마자 박현석 중위는 형사팀을 소집하여 무장작전을 준비했다. 산뜻한 하늘 대신 음습한 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달빛은 나무들 위로 얹힌 짙은 안개로 가려져 있었다. 숲 가장자리의 임시 지휘실에는 희미한 조명 아래 지도와 자료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박중희는 냉정한 시선으로 이를 훑어보다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마른 체격의 남성이 검은 모자를 쓰고 크기가 꽤 큰 가방을 들고 이 오두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가 아직 그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첩보팀의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위님, 만약 그가 정말 한지훈이고 저 안에 있다면 상황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그간의 행적을 보면 그는 절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중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번 작전에서 우리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도망칠 곳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작전 계획을 상세히 나눴다. 장미호 팀장은 첫 번째 팀을 이끌고 숲 북쪽에서 접근하세요. 두 번째 팀은 서쪽으로 확장 포위를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팀과 함께 정면 남쪽으로 이동하며 중심을 감쌉니다. 모든 팀, 절대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신중하게 움직이세요. 우리 목표는 완전한 포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팀원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단호히 대답했으나 누구도 얼굴에 드리워진 긴장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작전은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한지훈을 체포하지 못하면 또 다른 희생자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몰랐다. 어둠 속의 접근 손전등에서 나오는 약한 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흩어지고 낙엽 위를 밟는 발소리가 긴박함을 더했다. 숨을 죽이며 오두막을 향해 조심히 전진하던 경찰들은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묵직한 나뭇가지 흔들림에 어딘가 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박중희와 그의 팀은 오두막 가까이 이르렀다. 안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 마치 사방의 어둠을 삼키려는 듯한 불꽃의 흔들림, 그리고 함께 섞여 나온 수상한 냄새. 마른 풀섭과 오래된 죽은 동물의 썩은 듯한 향이 코를 찔렀다. 안에 누군가 있습니다. 한 형사가 속삭이며 손잡은 무기를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박현석은 손짓으로 모든 일을 정숙시킨 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온 다른 팀의 보고를 들었다. 북쪽의 장미호 팀과 서쪽의 두 번째 팀도 이미 각 위치에서 포위가 완료되었다고 확신을 줬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야. 박중희는 지친 숨을 털어내며 손으로 앞으로의 진역을 명령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갑작스럽게 오두막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말라빠진 몸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남자가 갑작스레 밖으로 튀어나오며 야수처럼 포효했다. 내가 멈출 것 같아? 이제 단 2개야. 2개면 끝이 난다고. 한지훈의 목소리는 광기에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피를 갈망하는 듯 붉게 빛났다. 한 손엔 빛을 받아 번뜩이는 길고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었다. 극적인 체포 박중희는 그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며 소리쳤다. 지금 바로 제압하라. 한지훈은 그의 옆에 놓인 가방을 던졌다. 가방이 찢어지며 그 내부에서 삐뚤빼뚤한 뼈 조각들과 슬퍼 움직이는 목조 말뚝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경찰이 다양한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들과
놀라운 정도로 일치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한지훈은 칼을 휘두르며 최후의 방역을 시도했으나 경찰팀의 한 형사가 신속히 그를 제압하며 칼날을 튕겨냈다. 바로 그 순간 박중희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고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끝났다. 한지훈. 그는 소리쳤다. 한지훈은 땅에 머리를 박으며 몸부림쳤지만 그 큰 힘 속에서도 이상하게 중얼거렸다. 난 아직 안 끝났다. 단 2개면 모든 게 완성된다고. 오두막 내부의 끔찍한 발견 팀원들이 오두막 안으로 진입하자 그곳은 더 충격적인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각종 부적과 의식 흔적들, 오래된 칼 상자, 그리고 고대 글자로 이루어진 기록물들이 가득했다. 여기 이 박스 안에 무언가 있어요. 한 형사가 나지막히 말했다. 그 박스를 열고 나오는 내부는 그야말로 비정상의 끝이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썩지 않은 신체 기관들이 발견되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목구멍을 꾹 삼킨 형사들만이 어두운 침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저주스러운 밤, 한지훈은 드디어 구속되었다. 그의 마지막 광기 속에서도 중얼거리는 말은 끝없이 사람들을 불안케 했다. 2개만 있으면 돼. 곧 모든 게 밝게 비출 거야. 질긴 밤의 추격은 끝났지만 이 사건이 남긴 충격과 공포는 오랜 시간 이 마을에 남을 것이다. 한지훈이 숨겼던 진실과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들은 과연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일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을 향한 서막일 뿐일까? 범죄 자백. 의식을 완성하기 위한 일부께의 해골. 한지훈은 쇠약한 모습으로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두 손은 차갑게 수갑에 연결되어 있었고 몸은 축 늘어진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광기로 빛나고 있었다. 신문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조용히 앉지 않고 불쾌하게 키득거리며 모든 일을 비웃는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박현석 중위는 냉철한 얼굴로 신문실에 들어와 그와 마주 앉았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와 함께 신문실은 차분하지만 숨 막히는 침묵 속에 빠졌다. 한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상대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이긴 줄 아는 모양이군. 으흠. 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그의 음성은 메마르고도 흐릿하게 늘어졌고 더 이상 이성의 끈을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이 뱉는 말처럼 들렸다. 박중희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의 눈을 마주치며 근엄하게 말했다. 한지훈, 당신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골, 수술도구, 그리고 의식에 대한 기록까지. 당신의 모든 죄악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는 것이 남은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치러야 할 대가를 더 크게 마주할 겁니다. 한지훈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떨었다. 대가라니? 웃기지도 않는군. 의식이 완성되면 아무리 위대한 자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누구도. 그는 갑작스럽게 웃음을 멈추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밭가운데를 예리하게 쳐다보며 더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네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하겠지? 박중희는 흔들리지 않은 태도로 그를 빤히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은 8명의 무고한 소녀를 왜 죽였나? 단지 자신의 광기를 만족시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병적으로 뒤틀린 환상을 쫓아간 것인가? 한지훈은 고개를 젖히고 짧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내뱉었다. 광기라고 전혀 아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나를 이해할 수 없으니 바보 같은 말을 늘어놓는구나. 그는 몸을 뒤로 기댄 채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듯 낮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나? 수십 년 전 나는 특정한 책을 발견했지. 그렇지. 아주 오래전. 그것은 책이 아닌 유산이었어.
오래된 부적의 대가들만이 내려준 전설이자 지식이지. 그 안엔 가장 위대한 의식 중 하나가 기록돼 있었네. 한마디로 막강한 힘과 영생을 보장해주는 검은 주술의식. 성공한다면 그 의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준다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미친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약 20년 전 나는 그걸 이해하려 노력했지. 알았나? 이 놀라운 의식을 완성하려면 정확히 7개의 해골이 필요하다네. 하지만 평범한 해골은 소용없어. 강한 생명력을 가진 자들, 즉 젊고 강인하며 죄 없는 여자들의 것이어야 했지. 박중휘는 깊게 찌푸리며 묵묵히 들었다. 그의 내면에선 혐오스러운 불길 같은 것이 올라왔지만 외적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고한 소녀들을 뒤쫓았고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고 냉정히 살해했단 말입니까? 단순히 이 미친 의식을 완성하려고 진심으로 영생을 믿는 겁니까? 한지훈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외쳤다. 믿다니. 이건 진실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나는 속임수를 따른 것이 아니다. 모든 희생은 우주의 큰 그림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야. 나는 곧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단 2개만 더 있으면 돼. 이길 개가 완성되면 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초월할 것이다. 그의 섬뜩한 목소리가 방 내부를 진동시켰고 계속해서 들릴수록 공포를 더했다. 박중희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단 듯 손을 탁자 위에 내리치며 단호하게 외쳤다. 이제 그만둬. 너는 영생 따위 없다, 한지훈. 넌 단지 무자비하고 피에 굶주린 살인자일 뿐이다.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법 위에 군림한다고 믿나? 봐라, 네가 가진 건 뭐지? 맞다. 감옥에서 썩어갈 목숨이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그 7번째 해골 같은 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거야. 한지훈은 순간 당황한 듯 침묵하더니 곧 광기 어린 웃음을 내뱉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리 나를 감금해봤자 의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힘은 이미 깨어났어. 네 먼지는 먼지로, 법은 무의미하다. 제사를 파헤친 어둡고 위험한 진실, 한지훈의 자백은 그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냈다. 그는 총 8명의 젊은 여성을 죽였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며 의식의 과정임을 반복 강조했다. 그는 7개의 해골로 완성될 의식이 자신에게 영원히 죽음과 생명을 넘어선 힘을 줄 것이라 확신했다. 박현석 중위는 분명히 깨달았다. 한지훈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맹목적 신념과 위험한 미신을 가진 자였으며 그의 왜곡된 믿음이 이 참혹한 현실을 불러왔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지훈이 신문실에서 끌려 나오던 순간 그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냉기와도 같은 웃음은 금세 식지 않을 것 같았지만 박중휘와 그의 팀은 이제 전적으로 다음 임무 하나만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한지훈의 악행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었고 또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재판과 살인맥에 내린 판결, 드디어 한지훈이 법정에 서는 날이 찾아왔다. 그것은 2001년 7월 15일 무더운 여름 아침이었다. 이 사건은 지령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재판으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단순히 범죄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지령 주민들의 정의와 단죄에 대한 갈망이 응축된 자리였다. 법정은 인파로 꽉 찼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각각의 눈빛에는 긴장, 분노, 혹은 억눌린 슬픔이 서려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사건의 매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큰 법정은 잔뜩 부풀려진 분노와 비통함으로 인해 숨이 막힐 것처럼 느껴졌다. 한지훈은 교도소 수감복을 입고 두 손이 수갑에 묶인 상태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야위고 초췌한 모습조차 방청객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는 더없이 피로해 보였지만 붉게 충혈된 눈빛 속에는 여전히 광기와 도전의 섬뜩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피고인석에 앉는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찬 속삭임과 비난이 터져 나왔다. 박현석 중위는 법정 뒤편에 자리 잡고 한지훈을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이번 재판은 마침내 한지훈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고 그의 악행을 단죄할 기회였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이 재판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다. 더 이상 살인마가 아닌 그의 악행으로 무너진 삶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마지막 기회였다. 김태우 판사가 법대 위로 오르며 공포 넘치는 중압감을 더했다. 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자를 심판하는 이 순간, 그의 손이 쥔 나무 망치는 강렬한 울림을 내며 정의가 시작될 것을 알렸다. 지금부터 피고인 한지훈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연쇄살인, 시신훼손, 잔혹한 행위 및 미신적 의식 강행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혼란 초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또렷했으며 모든 이가 진지하게 경청했다. 피해자의 고발과 증거 검찰 측은 사건의 끔찍한 전말을 차례대로 전하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발견된 피해자인 서민정 사건부터 실종 후 며칠 만에 없어진 황진아 사건까지 이응영 검사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하며 거침없이 말했다. 존경하는 법정과 방청객 여러분, 이 증거들은 피고인 한지훈의 치밀한 계획과 광기를 입증합니다. 해골, 의식에 사용된 칼,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부적, 그리고 오두막에서 발견된 고대 의식서, 이 모든 것이 그의 범죄를 증명합니다. 피고인은 그불개의 해골로 이루어진 주술을 완성하면 영원 불멸의 힘을 얻게 된다고 믿으며 잔인하게 8명의 젊은 여성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한지훈의 어두운 계획을 들어보는 동안 몇몇 방청객들 사이에서 억눌린 비명이 새어나왔고 피해자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비탄에 빠졌다. 서민정의 어머니는 힘겹게 증언석에 올라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정이는 내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날 약국 간다고 말하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 아니, 이 괴물이 내 딸을 죽였어요.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황진아의 아버지, 황태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딸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하지만 여기, 오늘 이 순간 나는 그가 정의롭게 처벌받는 걸 보고 싶다. 그가 어떤 벌을 받는다 해도 내 용서는 없을 것이다. 한지훈의 궤변 피고가 변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스스로의 불리함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태도는 많은 방청객들을 격분시켰다. 나는 변명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날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내 행동은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6개의 해골이 모든 답이다. 너희들이 날 재판한다고? 웃기는군. 절대 이길 수 없다. 그의 말은 방청석을 들끓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분노에 차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다. 이 괴물을 사형시켜라.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공적 진술을 종료시키고 재판장 내부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써야 했다. 한지훈, 당신의 발언은 법정 안팎에서의 비인간성과 당신이 저지른 잔혹함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지적했다. 최후 판결 오랜 논쟁 끝에 차가운 공기를 자르듯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를 응시했다. 피고인 한지훈,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피해 사실에 입각해 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사회 윤리와 기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극악무도한 행위였습니다. 법정이 폭발하듯 환호성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통곡했고 방청석의 시민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정 바깥에서도 한지훈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럼에도 한지훈은 뒷짐을 진 채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음? 날 막을 순 없을 거야. 기다려봐라. 그것조차 날 넘어설 순 없다. 그가 재판장을 떠나는 뒤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발언을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시선으로 지켜봤다. 정의의 승리, 그러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날 한지훈에 대한 최종 판결로 지령은 그 역사 속 가장 비참한 장을 마무리했다. 비록 법정에서 정의가 승리했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깊게 남았다. 눈물을 삼키는 가족들과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지령 주민들. 이 재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성공했지만 한지훈이 남긴 어두움의 흔적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을 것이다. 끔찍한 교훈과 지령에 남겨진 공포 초가을의 어느 오후, 지령 마을에는 희미한 햇살이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로 간신히 스며들고 있었다. 들판에는 조용히 새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마을의 공기는 묵직하게 정체된 듯했다.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과거의 무게가 여전히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지령 주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그 누구도 마을의 어두운 상처를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창가에서 나눈 대화 마을, 끝자락의 작은 집, 창가에 앉은 서명숙 씨는 멍한 눈빛으로 지리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희생자인 민정의 어머니였다. 이빨처럼 얇아진 그녀의 몸과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은 딸을 잃은 뒤 깊은 고통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 곁에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초혜 씨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고 있었다. 명숙 씨, 한지훈. 그자는 벌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이렇게 괴로워하나요? 서 씨는 고개를 조용히 저으며 목울대가 떨리는 말을 내뱉었다. 맞아, 그의 죗값은 치러졌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 민정이가 약 사러 간다며 집을 나선 바로 그날. 내가 붙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애를 가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최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받아쳤다. 안 돼요, 명숙 씨.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가 저질러온 악마 같은 짓들이었어요. 명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죄책감에 이겨야 해요. 그러나 서 씨는 여전히 창밖에 시선을 고정하며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민정이는 죄가 없었어요. 그 애는 단지 고통을 멈추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치료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애가 믿었던 사람이 결국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끊겼다. 창밖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 평온의 상징이던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모두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만 눈동자의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공포와 불안이 숨쉬고 있었다. 경찰서에서의 논의지령, 경찰서의 작은 사무실, 박현석 중위는 사건 동안 함께했던 남지호 박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충격적인 사건 기록과 시신 해골, 피 묻은 증거물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지령의 어두운 역사를 담고 있었다. 남 박사는 뜨거운 차를 조심스레 한 모금 마시고 무거운 침묵 끝에 말했다. 박중위, 이제 정말 다 끝난 걸까요? 강렬한 판단력과 침착함으로 늘 동료들에게 존경받던 박중위는 이번만큼은 약간의 망설임을 내비쳤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책상 위 기록들을 응시했다.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겠죠. 한지훈을 잡았고 그는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남겨놓은 공포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공허함과 의문이 남아있고 이른바 그 주술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자의 죽음이 이런 모든 것을 지우지 못할 겁니다. 남 박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얼굴이 어두워졌다. 맞는 말이에요. 전 제 경력 동안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번만큼 섬뜩한 기억은 없습니다. 칼이 만든 상처나 끔찍한 현장 자체가 아니라 진짜로 무서운 건 그자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는 혼자만 병들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까지 망가뜨리고 자신과 같은 비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었죠. 박중휘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들이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들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아직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요. 주술은 끝나지 않았다. 거나 만약 누군가 그 책을 다시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이요. 만약 그 책이 다른 후보자에게 넘어가거나 비슷한 의식을 시도하는 자가 또 생긴다면 우리는 또다시 지켜보기만 해야 하나요? 남 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박중휘, 그런 공포는 인류의 본질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두 가지 본능으로 쉽게 무너지죠. 공포심과 탐욕이에요. 그들이 두렵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확실한 것을 믿고 의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팔아서라도 충족시키게 만듭니다. 한지우는 탐욕과 공포가 합쳐진 인간의 가장 추악한 결과물이었어요. 박중휘는 고개를 들어 먼 산을 응시하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막아야죠. 저는 이 마을에서 남겨진 모든 악몽들을 씻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야기든 증거든 누군가에게 남을 불씨든 전부요. 그자가 열었던 어둠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남겨진 자들과 배운 교훈 지령의 골목골목마다 이번 비극의 잔상이 불안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손을 더 꼭 잡고 그리고 나무로 둘러싸인 숲길을 지나갈 때면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긴장했다.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에게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며 거듭 경고했다. 신을 조종하려 한다는 자를 믿지 마라. 그런 자는 모두 괴물이다. 이번 사건은 지령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 무지한 믿음은 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배웠고 초자연적 힘에 대한 맹목적 의존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무언가를 배우며 성장해갔다. 주술적 전통을 존경 깊게 여기던 나이 든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그런 의식을 침묵하거나 찬양하지 않았다. 대화의 중심에는 이제 오로지 이성이 있었다. 그들은 이해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 경계심,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였다. 고통을 넘어 희망으로 지령 마을 들판에서는 새로운 벽시들이 심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바람에 섞여 울려 퍼졌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아이들 하나하나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따라가며 항상 머릿속에 가식 없는 경계를 품고 있었다. 박현석 중위는 경찰체 기대어 저녁 하늘로 노을이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치열한 여정 속의 피로가 감돌았지만 그 눈빛에는 결의가 더 강하게 깃들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곧게 맹세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마을을 뒤덮었던 어둠은 마음속 용기와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은 결코